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제 책입니다. 김효석이 지은 카리스마 세일즈 화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원래는 세일즈 전사로 다시 태어나기라고 제가 2002년에 책을 냈습니다. 2003년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제 첫 번째 책인데, 그때는 이제 쇼 호스트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썼는데, 책을 보신 분들이 일반 세일즈맨들을 상대로 한, 또는 일반인들, 세일즈는 안 하더라도 설득을 하고 싶어 하는 일반 분들을 위한 책으로 좀 정리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다시 썼습니다. 그 책을 기본으로 하고, 내용을 좀 쇼호스트에 관계된 건 빼고, 일반인을 위한 부분으로 다시 개정판을 내서 2009년에 책을 냈고요.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홈쇼핑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것은 설득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실제로 설득하는 장면을 라이브로 공짜로 볼 수 있는 것이 홈쇼핑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부담 없이 볼 수 있고요. 인터넷으로 다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들의 화술을 분석해 보면 많은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숨겨져 있는 비밀을 저는 이 책에서 거침없이 공개하고 있고요. 그 화술을 응용한다면 당신은 영업에 더 많은 성과를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첫 번째 직장은 보험회사에 다녔고요. 삼신 올스테이트 생명이라는 보험회사에 공채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직장은 평화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했습니다. 한 7년간 했고요. 그리고 CG 홈쇼핑으로 옮겨서 쇼호스트 팀장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매출 기록을 좀 많이 세웠어요. 나름 연간 1360억이라는 매출을 혼자 팔아봤고요. 2시간에 52억이라는 매출도 찍어봤고, 분당 900만원 1년에 평균을 내보니까 일반 쇼호스트의 한 3배 정도의 매출 실적을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또 SBS의 김국진, 박성의 13대 코치로 나와서 전원주 아줌마한테 영업을 전혀 못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한 2주 정도 트레이닝을 받고 전원주 아줌마한테 200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하루 만에 파는 미션에 성공시킵니다. 그 이후에도 KBS의 여성공감이라든가 TV 특강, MBC TV 특강, KBS의 또 여러 프로그램의 강의 연사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쓴 책이니까 그냥 읽는 것보다는 좀 사족을 넣어서 강의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프롤로그고요. 잠시 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일즈의 시작은 카리스마다. 머릿말입니다. 카리스마의 어원은요,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종교적인 용어인데요. 은혜, 무상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강한 눈빛의 배우들에게는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카리스마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흔히 카리스마 그러면 신뢰, 믿음, 힘, 개성, 안정감, 그런 느낌이 들고, 강렬한 눈빛만 좀 제외한다면 우리가 생산하는 카리스마의 근본은 어원인 선물이라는 개념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주어야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카리스마 있는 인물로 꼽자면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 또 법정 스님, 이런 분들을 꼽을 수 있어요. 그분은 강렬한 눈빛도 아니었고요, 힘과 권력이 있으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와 목소리로 우리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몸소 부여주셨죠. 하지만 그분의 말씀 하나에 우리는 위안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됐고, 한국의 민주화도 그분의 영향을 받고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카리스마는 끊임없이 자신을 가다듬고 노력하는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먼저 실천하셨고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 가끔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해봐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신부님이 아닌 세일즈맨이었다면 아마 당대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지 않으셨을까? 많은 매출을 올리는 판매의 왕이 아니라 존경받고 신뢰받는 진정한 이 시대의 모범적인 세일즈맨의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당신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지 않으세요? 전화를 하거나 그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카리스마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라면 다 믿을 것이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사는 물건을 의심하지 않고 구입할 것입니다. 영업을 하는 제가 고객에게 그런 존재라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판매왕들은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고객들을 끊임없이 감동시키고 베풀어서 그들을 내 삶으로 만든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이고요. 카리스마입니다. 먼저 내가 마음을 열고 고객을 받아들여야 고객이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의 전략으로 많이 베풀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이 책은 그런 바람을 담았습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마인드를 훈련하는 법과 필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책의 내용에는 홈쇼핑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는 홈쇼핑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매체이고 쇼 호스트는 TV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세일즈맨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리모컨으로 쫓아낼 수 있죠. 그들의 화술을 분석해보면 많은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숨겨져 있는 비밀을 저는 이 책에서 거침없이 공개를 했고요. 그 화술을 응용한다면 여러분은 영업에 더 많은 성과를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은 세일즈다. 우리에게는 세일즈맨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장사꾼, 악착 같은 사람, 돈을 밝히는 사람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 일한 만큼 보상받는 직업, 대인공포라고는 없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간에 세일즈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을 잘 실천하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모두 세일즈를 하고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당신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아이들이 있든 없든 기업가든 봉급생활자든 간에 산다는 것 자체가 치열한 세일즈 경쟁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죠. 인생은 세일즈라는 얘기입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또는 당신이 처한 위기나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당신이 변하면 당신이 속한 세일즈 팀의 구성원도 변합니다. 팀에 소속되어 일하면 반대 의견에 끊임없이 대처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합니다. 상사, 은행원, 형제자매, 상인, 수금원, 옆집 사람 등 모두 세일즈의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세일즈 계약은 뭐니 해도 자신과의 계약입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혹독한 비평가이자 가장 까다로운 고객이고요. 개인적인 반대자고 거부자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뭔가를 팔아야 합니다. 세일즈맨은 그저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상품이나 기회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팔려면 우선 세일즈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존 F 케네디나 마틴 루터 킹이나 마하트마 간디도 팔았고 당신의 아이들도 뭔가를 항상 팔고 있습니다. 마이클 델과 루거스너, 워렌 버핏과 빈스 롬바디 등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도 모두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생산성과 능력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미지란 것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진짜로 영업이 직업인 사람들을 세일즈 전사라고 호칭합니다. 일반인인 세일즈맨을 넘어서서 세일즈 전사가 된 이들은 판매를 직업으로 삼는 직업 전사인 셈입니다. 마케팅의 세계는 먹고 먹기는 전쟁터이며 그 전장 맨 앞에서 고객과 힘겨루기를 하는 세일즈맨은 그야말로 최고의 정의 요원 일당백의 전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승자는 아름답습니다. 고객이 적이 아니라 만족시켜야 하는 대상이고 그들이 만족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일본 만화 초밥왕에도 등장해서 화제가 됐던 우리나라 최고의 초밥이 다닌 안효주 씨는 초밥 하나를 만들 때 고객과 승부를 하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손님이 초밥을 먹고 맛이 읍내라고 하면 지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매일 전쟁하듯이 초밥을 만듭니다. 이 전쟁은 적을 만족시켜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일즈 전사는 행복을 심어주는 큐피드, 경제의 핏줄을 뚫어주는 의사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 고객의 손에 갈 수 있고 그래서 돈이 돌고 또 그 돈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일즈 전사들에게 이 책이 교본이고 전술서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설득박사 김효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카톡에 플러스 친구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 친구 맺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장 마인드. 진실한 충동질만이 살아남는다. 충동이라는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꼬드겨서 당장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충동질은 지금은 필요 없지만 쇼핑에 의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요. 결국 나중에 쓰고 나니까 정말 좋은 거구나. 괜찮네. 잘 샀다. 라는 말을 듣게 하는 제가 만든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충동질하고는 좀 다르죠. 세일즈 전사는요. 어떤 물건이든 팔 수 있어야 됩니다. 북극에서 에어컨을 팔 수 있어야 되고 적도에서 온풍기를 팔 수 있어야 진정한 세일즈 전사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준비되지 않은 소비자를 혹하게 할 비장의 카드 하나쯤은 꼭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충동질을 시킬 때는요. 사전에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 광고하지 않아도 에어컨이 팔려 나가겠지만 이상기온으로 서늘한 여름날에도 다음에 여름을 대비해서 에어컨을 사게 하는 것이 충동질의 기본입니다. 때문에 두세 배의 설득과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죠. 충동질이 잘 먹히기 위해서는 우선 제품이 좋아야 합니다.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사용하게 될 물건인데 제품마저 나쁘면 영원히 사기꾼으로 남게 되죠. 가장 좋은 것은 판매원 스스로 만족할 만한 물건을 권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좋은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도 좋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팔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충실한 설명은 물론이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단점까지도 미리 알려줌으로써 대비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당장 급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격이 낮아 보이게 하려고 필터나 주변 기기의 가격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요. 결국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려고 다시 필요한 액세서리를 구입해야 되고 사소한 것들을 구입할 때마다 그 판매원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알고 보니 하나도 안 싸더라. 괜히 그때 샀다는 등의 불평을 할 것이고 심한 경우는 속아서 샀다고까지 생각할 것입니다. 고객에게 이와 같은 생각을 들게 하는 순간 세일즈 전사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필요한 정보는 빠짐없이 전달해야 되고 두고두고 잘 샀다는 생각이 들도록 판매는 길게 보고 해야 됩니다. 모든 장사는 필연적으로 일종의 사기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어느 정도 사기질을 망정 마무리를 잘하면 사기가 아니라 봉사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방송을 보다가 충동적으로 요르트 제조기를 구입했습니다. 전혀 구입할 계획도 생각도 없었는데 쇼 호스트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그만 구입하고 말았죠. 그런데 결과는 흡족했습니다. 사용해보니 이만큼 좋은 제품이 없었던 거죠. 없어도 되는 제품이었지만 있으니까 더 좋은 제품. 이런 제품은 누군가가 권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봉사가 아니고 뭡니까? 쇼 호스트의 친절한 시연으로 요구르트 제조기라는 좋은 제품을 만났으니 말입니다. 알라딘 요술 영양 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지만 사용해보니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일종의 슬로우 쿠커인데요. 100도씨를 넘지 않는 저온으로 약 60도에서 70도 정도로 요리가 되기 때문에 타지도 않고 물도 줄지도 않고 특히 영양소 파괴가 적다는 점이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침에 재료를 넣고 파워 스위치를 켜놓으면 저녁에 돌아와서 완성된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만들기 어려운 죽이나 육류 요리도 쉽고 맛있게 완성됩니다. 장담컨대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20분 방송을 보면 열의 9은 구입하지 않고 못 빼길 제품들입니다. 실제 매출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이런 제품들은 비록 충동질로 판매한 상품이지만 결국 두고두고 고맙다는 소리를 듣게 하는 상품이 됐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을 팔 때는 마음 놓고 충동질을 하십시오. 그 물건 없이도 산다는 사람에게 왜 사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주고 결국 잘 샀다는 생각이 들도록 철저히 시연해 보십시오. 단 진실이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충동질만이 살아남습니다. 먼저 고객의 마음이 되라. 저는 시장 조사를 많이 합니다. 세일즈 전사에게 시장 조사는 생명과 같죠. 특히 가전이나 컴퓨터 같은 제품은 늘 새로운 기종과 업그레이드된 기종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졌기 때문에 자칫 시장 조사를 소홀히 했다가는 거짓말쟁이가 되기 일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품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업체가 주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게 되고 업체 관계자는 내게 제품의 단점이나 불편한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는 쏙 빼고 자기네 제품 자랑만 열심히 할 것이며 그조차도 나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세계 최초니 최신 기능이라는 등의 거짓 정보까지 불사하는 업체 사람들의 허수아비가 돼서 전파를 통해서 그대로 옮겨 말하는 일도 생길 겁니다. 업체 사람들의 말만 믿고 이게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된 겁니다. 라든지 이보다 더 최신 기종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면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통신이 발달된 세상에서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눈 똑바로 뜨고 들은 한 셈이 됩니다. A라는 제품을 팔다 보면은 그 제품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것 같지만 한 발만 물러나면 완벽한 제품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만 잘한다고 좋은 쇼호스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 다른 제품까지 잘 알아야 하고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제품에 관한 절반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신제품을 알아야 업체 관계자들에게도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 조사를 나갈 때마다 저는 점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듣는 편이지만 사실 살 것처럼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그들의 정보를 끌어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점원들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와 말투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늘 세일즈 전사 입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던 제가 소비자 입장이 돼서 판매원을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전자상가 같은 곳에서는 점원들이 고객을 유치하려고 과장도 하고 어르고 달래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입장을 바꿔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도 고객들에게 이렇게 보일 수 있구나. 나는 홈쇼핑에서의 세일즈는 다른 세일즈와 달리 고객을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고객의 표정이나 반응도 매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내 스스로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도 막연히 모니터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신만의 모순에 빠질 수도 있고 영원히 자기의 단점을 모른 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는 것, 세일즈 전사에게는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고객이 돼서 판매원을 바라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제품을 팔기 위해서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유형입니다. 고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원의 말에 현혹되게 됩니다. 둘째는 본 상품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유형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설명을 충실히 함으로써 주변의 제품까지 판매하는 유형입니다. 즉 제품의 장점은 물론 단점까지도 솔직하게 말해주는 형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두 번째 유형에 호감이 갑니다. 내가 원하는 제품의 단점까지도 말해줌으로써 구매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점원의 말을 신뢰하게 되고 그가 권하는 다른 제품에 대한 설명까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도 단점을 인정하는 반어법은 효과적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단점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긴장을 풀게 하는 효과가 있죠.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점을 인정하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단점 없는 제품은 없으니까요. 저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만큼이나 중요한 삶의 태도를 배운 것입니다. 물건보다는 정직하다는 이미지를 파는 게 중요하다. 저는 세일즈 전사로서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난 적어도 그 원칙에 따라 상품을 준비하고 판매한다. 그리고 판매 후에는 내가 얼마나 이 원칙에 따라 쇼를 진행하고 파는가를 모니터한다. 첫 번째 원칙은 열심히 상품을 써보는 겁니다. 내가 상품을 쓰지 않고 방송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체 관계자들이 악착같이 샘플을 요구합니다. 간혹 공짜로 얻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렌트를 합니다.
이처럼 하다 보니까 업체들도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미팅할 때 상품을 가져오지 않고 설명서만 들고 오는 업체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샘플을 함께 가져옵니다. 적어도 내가 맡은 제품들에 한해서는 업체뿐 아니라 우리 회사에도 나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쇼호스트가 제품을 써보지도 않고 어떻게 방송을 합니까?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빌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10만원 이하의 상품은 쇼호스트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 구입해 줍니다. 10만원 이상의 제품은 회사에서 구입해서 쇼호스트에게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요구하지 않는 쇼호스트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쇼호스트들은 천재 아니면 자기 일에 애착이 없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도대체 제품을 써보지도 않고 어떻게 1시간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어쨌든 저는 악착같이 제품을 써봅니다. 제품을 놓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래야만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감이 생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연스러운 멘트가 나옵니다. 써보지도 않고 업체나 MD가 준 자료만 보면 같은 내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한 번이라도 사용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생활 속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서 고객이 알고 싶어하는 가려운 것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스 오븐 레인지를 판매할 때 이 오븐 레인지의 윗부분은 해마 코팅이 되어 있고 내부에는 자동 청소 기능이 있으며 그릴에는 꽁치가 몇 마리 들어가고 같은 특징들보다는 물론 특징을 소개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위주로 소개를 합니다. 이 상품의 장점들, 즉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 좋은 점 말입니다. 그리고 고객 속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 만듭니다. 이 가스 오븐 레인지를 주방에 들어놓으면요, 주방이 꽉 찬 느낌이 들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벨 타이머를 맞춰놓기만 하면 요리를 넣은 다음에 지키고 서 있지 않아도 되고요. 오븐이 알아서 요리하고 요리가 끝나면 벨을 울려주니까요. 여러분은 그동안 다른 일을 하시다가 벨이 울리면 꺼내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오븐 안에서는 바베큐가 나오고 피자가 나오고 빵이 나오고 무궁무진한 많은 요리들이 나와서 여러분의 식탁 위를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능에 비해서 저렴한 오븐 레인지의 가격을 부각시켜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숫자만 봐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홈파티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솔깃하고 그런 근사한 저녁 식탁의 그림을 상상하게 해주고 실제로 방송으로 보여줍니다. 그에 따른 부수적인 혜택이나 관련된 상품까지 그림까지 꼼꼼하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은 소비자가 전화기 앞으로 다가가는 일만 남게 됩니다. 장점을 이야기할 때 10가지 특징과 장점이 있어도 결코 다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봐야 고객은 다 기억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3가지도 벅찹니다. 정확한 장점 1가지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고객은 그 상품을 구입합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만 반복하고 3가지 안에서 순서를 바꿔서 설명하고 상상 속의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4번째로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거짓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판매를 하다 보면 과장되게 말하는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있는 이야기를 예쁘고 화려하게 꾸며 말할 수는 있지만 없는 기능이나 잘못된 정보를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상품을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장사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언젠가 비방한 그 상품을 내가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직은 기본입니다. 물건 하나 더 파는 것보다 정직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게 보자면 결국 상품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뢰가 쌓이면 고객들은 내가 이야기한 것은 믿을 수 있고 내가 나를 봐서 산다는 사람도 하나둘 늘어날 것입니다. 평소에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언어나 마음가짐 등 평소 생활이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기 때문에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장사꾼이 되려고 늘 애씁니다. 언어 감각. 쉽게 말하되 평범하게 말하지 마라. 흔히 대작으로 일컬어지는 서예 작품들이나 대가들이 썼다는 붓글씨를 보면은 도무지 무슨 글자인지를 알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건 예술일지는 몰라도 글씨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글씨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가의 글씨보다는 유치원생의 글씨가 훨씬 실용적입니다. 세일즈 역시 대가의 붓글씨 격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학자라는 사람들 중에는 외국어나 남발하고 글을 쓸 때도 외국어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세일즈를 했다가는 고객들로부터 거부감만 살 뿐입니다. 어려운 말을 쓴다고 해서 설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누구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표현해야 합니다. 단, 표현은 쉽더라도 반드시 특유의 관점과 논리가 추가되어 번뜩이는 재치가 엿보여야 합니다. 고객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일즈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대화조차도 말은 쉬워야 합니다. 쉽다고 해서 저질의 표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전문 용어를 적당히 구사하는 것인데 이 말은 평범하게 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세일즈 할 때 너무 평범한 어휘와 쉬운 표현만을 구사할 때는 의외로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오인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시종일관 외래어나 전문 용어 또는 난해한 이론만을 들먹이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가장 좋은 것은 고객의 수준을 고려해서 그에 걸맞는 전문 용어나 어려운 수사를 가끔씩 동원하는 것입니다. 매출에는 심리적인 변수가 크게 작용합니다. 남성 고객을 상대로 고가의 노트북을 팔 때 나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 용어를 들먹이면서 방송을 했는데 대박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방송이었고 나의 말에 호감이 가서 300만 원에 육박하는 제품을 선뜻 구입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실질적인 의미 전달은 잘 되지 않았지만 이미지 전달만은 성공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이미지는 전문가로 비춰졌고 그 말에 신뢰가 생겨서 구매로 이어진 것이니 말입니다. 이미지 연출 측면에서 볼 때 전문 용어의 적절한 구사는 절대 필요합니다. 인간 만사가 이래서 요지경이고 표현 기법도 이래서 필요한 거 아닐까요? 목적이 있는 말은 탈선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은 3위가 물에 빠져 죽는 것, 2위가 불에 타 죽는 것, 그리고 놀랍게도 1위는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연구 결과입니다. 100명이 99명은 누군가 앞에서 말한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자꾸 사람들 앞에 서야만 먹고 살 수 있고 안 하면 주위로부터 잊혀지고 못하면 무시당하고 그래서 막상 하려고 하면 다리가 떨리고 손도 떨리고 거기다 정신까지 오락가락하고 정말 미치고 환장한 노릇입니다. 발표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에 3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첫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둘째, 알고 있는 내용에 확신이 있어야 하며 셋째,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준비란 것은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에 대한 공포는 결국 99%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탁월한 명강사, 명견사, 명화술가는 없습니다. 부족한 면을 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것을 알면 개발을 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며 어차피 모험을 하다 보면 몇 번의 실패는 당연지사 그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오르지 못할 산도 없습니다. 우리가 떨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 이유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이란 결국 말하는 사람이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최종 목적은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행동을 바꿔놓는 일, 그러니 말하는 것을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말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대표적인 성인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 부처, 소크라테스, 공자, 노자 등등 괜히 이름만 듣고 주눅이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우리는 이런 분들의 좋은 말씀을 떠올리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의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토록 많은 말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배경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에는 많은 목적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무언가를 팔아야 하는 세일즈 전사의 말에는 어떤 목적과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정보 제공 차원의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일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은 어떤 목적에 속할까요? 꼭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나의 소정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왜 이런 목적들을 알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괜히 머리만 아프고 알지 않아도 말만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적을 생각하고 말을 하면 절대 탈선하지 않습니다. 괜히 싱거운 사람이라는 핀잔만 안 듣고 횡설수설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없다면 희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은 죽어있는 시체와도 같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말에 힘이 없고 신념이 없고 이루려 하는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죽어있는 토끼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무엇을 말하는지 목적을 생각해보고 말을 하면 실패할 확률도 줄어듭니다. 단정어를 사용하라. 홈쇼핑은 대본이 없습니다. 쇼호스트가 즉석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죠. 말이 좋아 즉석이지 솔직히 카메라 보면서 대본도 없이 1시간 이상 떠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는 게 없으면 했던 말도 또 하게 되고 확신이 없으면 말끝이 흐려지고 그러다 보면 상품에 대한 신뢰는커녕 쇼호스트가 바보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평소에 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대본대로 읽는 것도 아니고 연습을 할 수도 없는 홈쇼핑 방송에서는 평소 언어 습관과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언어에 있어서는 발가벗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와 같은 기분이라면 이해가 될까요? 저는 방송할 때 단정어를 주로 씁니다. 가끔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장담도 합니다. 대본 없이 나를 지탱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단정적인 언어 습관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팔 때 만약 이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이 가격에서 1,000원이라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 있다면 전화 주십시오. 제가 현찰로 1,000대고 2,000대고 구입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아주 힘있고 단정적으로 나갑니다. 최고의 조건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심의를 피할 때는 말을 약간 돌려서 할 경우도 있지만 내가 생각해서 제일 좋은 것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남자들의 언어와 말투가 여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끝도 하거든요 와 같이 여성화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남자답고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는 나는 했다, 무엇을의 순서로 말하는 반면 우리나라 말은 나는 무엇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의미에서 무엇을 안 했다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럴 경우 전체 의미가 뒤집혀집니다. 영어는 주어 다음에 수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의 말의 정, 부정은 단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목적어가 나옵니다. 한편 우리나라 말은 뒤에서 뒤집히기 때문에 어미 즉 끝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영어에서는 일단 수로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가 잘 안 들리더라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있지만 우리말은 뒷부분을 흐리거나 어미가 여성화되면 신뢰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전체 문맥조차 반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일즈 전사의 어투는 이걸로 결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걸로 결정하셨군요. 라고 단정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최고의 조건이니까 구입하시지 않겠습니까가 아니라 구입하실 수 있죠. 당연합니다. 구입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대로 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에게는 특히 단정과 보증이 중요하죠. 여성 고객들은 남성에게 어느 정도 그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세일즈 전사가 강하게 말하면 고객들은 소녀처럼 머리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기죽지 말고 힘있게 말하십시오. 말 잘하는 남자가 미인을 얻는다. 세일즈 전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세일즈를 잘합니다. 세일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말을 잘하면 사회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글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문자는 상당히 수동적이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일상생활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글로 쓰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편지라는 수단도 있지만 어쨌든 평소에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관리 중심에 있는 것은 말이고 평소에 말을 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표현 능력은 현대인들의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 보이거나 능력이 없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거나 고급스럽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경쟁력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원시 시대에는 늘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동물과 싸우고 사냥을 하고 다른 부족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제 현대인의 전쟁터는 직장이고 무기는 말입니다. 현대인은 말로 전쟁을 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을 보면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화술입니다. 화술이 인간관계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말을 잘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음식을 먹어도 짜네, 싱겁네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나 염세적인 사람들은 말을 잘할 수 없습니다. 또 말을 잘한다고 잘 수도 없습니다. 자신 있고 긍정적인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말을 잘한다는 것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적재적소에서 정말 필요한 말을 알맞게 하는 것이 훌륭한 화술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간혹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좋은 기획이나 아이디어, 사업 계획 등이 떠오를 때 이때를 놓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한 것들을 알맞게 표현할 때 그 사람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잘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고 사람의 일이라는 게 말 때문에 꼬일 수도 있고 말로서 술술 풀릴 수 있습니다. 대체로 말을 잘하면 일도 잘 풀립니다. 말을 잘하면 미인을 데리고 살 수 있습니다. 미남을 데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여자 개그맨 중에서 얼굴이 네모난 개그맨이 있죠. 말을 안 해도 벌써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미남과 스캔들에 휩싸이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만큼 말을 잘하고 재밌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개그맨의 배우자 중에서도 미녀들이 많습니다. 말을 잘하면 훌륭한 배우자도 얻을 수 있고 또 말을 잘하면 언제 어느 모임에서든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좌중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말을 잘하는 것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이 문제입니다. 말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험구와 금기어는 삼간다. 험구라고 하면 남의 흠을 헐뜯기 좋아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단순히 험구라고 하여도 그 중에는 풍자나 빈잔, 야유, 비판, 충고, 배경, 냉소, 조소 등의 숨은 의도가 있어 이것이 형용색색으로 어우러지기 때문에 대뜸 나쁘다는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성질의 것은 못 됩니다. 하지만 수십 년 사귀어온 친구 사이가 일순간 덧없이 붕괴되는 경우나 극단적으로 남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까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애당초 악의를 품은 험구는 문제 밖으로 하되 호의에 어린 험구에 대하여 즉 무의식 중에 나오는 험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이가 가까운 사람들끼리라면 마치 사이좋은 개들이 서로 물고 덤비며 꼬리치는 것처럼 서로 험구를 나누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상대방 결점이나 취약점은 피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상대방이 들창코라면 코 문제는 다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시라노 드 벨주락처럼 잘 알려진 천재도 자신이 늘 신경 쓰는 지나치게 큰 코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본업으로 삼는 것을 비판할 때는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요컨대 험구는 비록 다정한 사이라도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 감정을 터뜨리기 쉬운 것이고 고운 말쓰기와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옵니다. 험구하고 다른 것에 금기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관습상 꺼리는 말들이 덜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나 편지를 쓸 때 꺼리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말이 피차에게 크게 사위스럽기 때문입니다. 꺼리는 말에 대체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의 어음 자체가 불길하거나 또는 불길을 연상케 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통 때는 평범하게 쓰이지만 어느 특정 장소에서는 불길하게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혼사를 말하는 장소에서 갔다, 끊어졌다, 떨어졌다, 싫다, 깨지다, 식다, 병, 죽음 등의 말은 사위스럽고 새로 진 건물의 신축을 축하하는 모임에서 불, 타다, 넘어지다, 날다, 가다 등의 말이 불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이 하나의 미신일 수도 있고 옛날처럼 이런 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면 또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기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무엇이든 남이 좋아하지 않는 말을 써서 남의 감정을 해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운 말 쓰기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에티켓으로 일단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어도 금기어와 마찬가지로 우리 언어 생활 순화에 더없이 중요합니다. 남이 그 말을 들으면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 금어인데 이를 달리 표현하면 남에게 불쾌감을 안겨주는 모든 방언과 실언이 그것입니다. 이 금어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올드미스, 과부, 재혼, 첩 등과 같이 사람의 신분에 관계되는 것이 있고 꺽다리, 난장이, 돼지코 등과 같이 신체상의 장애와 특징에 관계되는 것이 있으며 어느 특정 지역에 관련지어서 그 고장 사람을 꼬집는 풍자적인 표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영웅, 열사, 위인을 비판하거나 어느 특정 종교 및 종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일정 부류의 사람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고 또는 그것이 빌미가 돼서 말한 사람에 향하여 공격적인 행동으로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정황에 따라서 금어 역시 매우 불미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 쉬우니 언어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6장 이미지. 이미지의 힘을 공부하라. 현대사회가 본격적인 소비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이미지의 힘을 누구나 절감합니다. 수많은 광고 이미지, 쏟아지듯이 퍼부어대는 사진,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영상은 우리의 시청각을 현란하게 자극하고 사고와 상상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채 우리는 매일매일 그 영향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현란해지는 홈쇼핑 방송도 이미지를 만들어 제품에 주입시키고 판매에 연관시키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광고가 이미지 조작에 의해 그 효력을 낳고 있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판매와 소비의 영역에서 광고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가고 있으며 마케팅이라는 단어는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미지로 장사하는 연예계뿐만이 아니라 정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미지 관리입니다. 한 정치가가 긍정적 이미지로 보이냐 부정적 이미지로 보이냐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무엇보다 우선하고 그의 정치적 판단이나 선택이 실제로 옳은지 그른지의 문제는 뒷전으로 빠집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가 그러하죠. 이미지의 대상은 기억하고 상상하는 머릿속에 있는 그림에서부터 눈앞에 현존하는 구체적 대상까지 두루 포함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그림과 눈앞에 있는 그림 사이에 불연속적인 단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각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도 아니죠. 인상이라는 단어는 그 경계가 모호한 이미지 연속적이고 포괄적 측면과 전체적 양상을 잘 말해줍니다. 좋은 인상, 나쁜 인상이라는 말과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인상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심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인상에 속아본 경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나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인상도 일종의 판단의 결과죠. 다만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사고의 결과라기보다는 헤아리기 힘든 매우 신비스럽고 복잡한 지각작용 및 정신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종합상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판단과는 동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냐, 싫은 것이냐, 호감을 더 주느냐, 덜 주느냐는 선호의 문제가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 기업에서는 자신의 기업 이미지나 상품 이미지를 위해서 친근한 연예인들을 전속 모델로 활용합니다. 제일제당 하면 김혜자 씨의 친근한 이미지가 떠오르고 우르사 하면 백일서 씨의 힘찬 눈빛이 떠오르죠. 홈쇼핑에서도 드물지 않게 연예인들을 기용해 상품의 이미지를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광고와는 달리 효과가 크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미지로만 표현되는 TV 광고와는 달리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는 홈쇼핑에서는 오히려 연예에 대한 신비감이 깨지고 홈쇼핑에 대한 고객 이미지가 CF만큼 후한 점수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홈쇼핑은 과소비를 부추기고 그 꼬임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이 사람들의 내면에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고객들은 상품을 팔기 위한 출연한 연예인에게 약간의 배신감마저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연예인 게스트보다는 쇼호스트에게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죠. 쇼호스트는 판매 전문가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죠. 쇼호스트 이미지는 상품뿐만 아니라 그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의 전반적인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려는 사람의 경계심을 푸는 것입니다. 이때 세일즈 전사는 친구와 같은 편안한 이미지로 먼저 손 내밀어 마음을 풀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미지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 감각적 매력이라는 것이 논리적인 사고가 미치지 않는 무의식적인 차원에서부터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하기 힘듭니다. 이미지는 마법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세일즈 전사는 고객의 닫힌 문을 열어야 하는 최전방의 열쇠공입니다. 문을 열어야 고객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일즈 전사는 꼭 미남 미녀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잘생긴 것도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미지는 외모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말투, 목소리, 표정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친근하고 편안한 거짓말 안 할 것 같은 성실한 이미지입니다. 눈으로 말하라. 말은 언어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보다 더한 눈빛도 있고 말보다 더 효과적인 바디랭귀지도 있습니다. 저의 전직은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인 아나운서였고 지금도 방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늘 말에 대한 고민이 많은 쇼호스트입니다.
특히 아나운서 때와는 달리 세일즈를 목적으로 한 방송에서의 말의 역할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객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라는 게 결국 여러 가지 말로 보이지 않는 고객들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주제는 상품, 화면을 통해 상품을 보여주면서 쇼 호스트는 그 상품의 인격을 말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만들어줍니다. 사람에게 살아온 인생이 있듯이 물건 역시 고유의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눈여겨보았는지 모르겠지만 홈쇼핑 방송을 보면 의외로 쇼호스트의 얼굴이 많이 안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인물보다는 상품이 주인공인 특성 때문에 일부러 설정해둔 일종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쇼호스트는 너무 예뻐도 안 되고 너무 멋있어도 안 됩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먹히는 이유는 어쩌면 이 불분율 때문이 아닐까요? 쇼호스트의 얼굴이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 원샷, 풀샷으로 크게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상품이 고가일 때, 그래서 고객들이 살까 말까 망설일 때 크게 나옵니다. 이때야말로 쇼호스트의 연기력이 빛을 발합니다. 호소력 있는 눈빛, 바로 그 눈빛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을 향해서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하는 거죠.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때 쇼호스트의 얼굴이 좀도둑 같거나 느끼하게 생겼다면 어떻겠습니까? 채널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죠. 그런 사람이 방송을 할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친근하면서도 신뢰가 가는 얼굴과 눈빛이 관건입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믿을만한 친구가 확신을 가지고 권해주는 물건이라면 그리 오래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저리 설명할 것도 없고 가격을 깎거나 덤으로 깨워주지 않아도 되는 방법. 그건 바로 눈으로 말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방을 볼 때는 그 사람의 눈을 봅니다. 시선을 맞추지 않고 옆을 본다거나 눈 맞추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의심스럽습니다. 저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떳떳하지 못하면 눈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프로거나 사팔뜨기 중에 하나겠지요.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 다음으로 효과적인 대화법은 표정과 모션입니다.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서서 하면 액션도 커지고 호소력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웅변하는 사람이 앉아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후보가 연설을 할 때 앉아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연설할 때는 일어서다 못해 근방이라도 튀겨나가듯이 온몸을 날려서 모션과 액션을 쓰지 않습니까? 눈 맞추기는 기본이고 호소력이 철철 넘치는 간절한 눈빛으로 한마디 한마디 관중들을 향해서 말의 포화를 쏩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절도와 격식 내에서 풍부한 표정과 다양한 모션을 활용하는 것도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데 효과적입니다. 간혹 쇼호스트들이 모니터를 보거나 대본을 보느라고 눈을 내려깔고 있는데 화면을 통해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세일즈 전사들이 고객을 설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서나 계약서를 볼 때는 혼자 보지 말고 고객과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은 세일즈 전사를 응시하고 있는데 자꾸 본인이 시선을 피한다면 신뢰감을 잃을 것입니다. 세일즈 전사라면 시선은 항상 고객의 눈을 봐야 하지만 동양의 정서상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다면 눈보다 조금 아래 인중 부분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상대방이 불편할 정도로 시선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상대의 마음을 읽듯이 시선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척해야 몸값이 오른다. 세일즈 전사는 일반 직장인과는 다릅니다. 오전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고 근무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다든가 날짜가 지나면 일정에게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종이 아닙니다. 매출만큼 수입도 많아지고 명예나 지위도 높아지는 것이 세일즈 전사입니다. 즉 매출이 인격인 인생이 바로 세일즈 전사의 인생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쇼호스들도 세일즈 전사입니다. 매출이 능력을 말해주고 매출이 인격을 말해주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스스로 제품을 선택하기보다는 선택당하는 경우가 많고 선택당하지 못하면 매출을 올리거나 능력을 보여줄 기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홈쇼핑에서 쇼호스트가 어떤 방송을 맡느냐의 선택권은 주로 PD나 MD 또는 업체 관계자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네 제품을 가장 잘 팔 것 같은 쇼호스트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1차적으로는 진행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도 숨어서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혼자 컴퓨터 파는 연습을 백날한들 그들이 몰라준다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제품에 대해서 자꾸 아는 척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난 척도 해야 합니다.
주변의 세일즈 전사들 보십시오. 자동차 세일즈 전사나 보험 세일즈 전사 등 대부분의 세일즈 전사들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와이셔츠와 양복을 입습니다. 여성이라면 명품 핸드백을 들고 명품 구두를 신습니다. 다소 부담되더라도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잘나서 정말로 잘 벌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리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어 보이기 위해서죠.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몰리게 마련이고 사람들이 몰리면 돈도 함께 모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있다는 것은 즉 능력이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들은 바로 능력보다도 더 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의 외모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작업. 이 작업을 잘해야 기회가 찾아옵니다. 저는 제가 써본 제품들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컴퓨터든 가전제품이든 일단 마음에 든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평소에 광고를 해둡니다. 내가 이 제품 새로 나온 거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 라고 수시로 말해두면 사람들 은연중에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인상을 받게 되고 신제품 마니아라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상품이 들어왔을 때 신제품이 가장 정통한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작업이 완성되기까지 꽤나 치밀한 계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만 척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정말 많이 써봐야 하고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점에 자신이 없으면 일찌감치 직업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감나무 바라보며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면 시절 탓과 남의 탓으로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이라면 세일즈 전쟁에 최전방에 나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쩌다 기회가 온다 해도 절대 제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척해서 얻는 기회 역시 한 번으로 족합니다. 척으로 얻는 기회를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척보다 더한 내공으로 나를 무정해야 됩니다. 다크한 정장을 입어라. 섹스피어가 말하기를 입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옷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수단이죠. 상품을 판매하는 세일즈 전사에게는 옷차림도 전략입니다. 무신경한 옷차림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화려한 옷도 안 되죠. 그렇다면 결론은 나온 셈입니다. 화려하고 튀는 옷보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옷. 그러한 목표라면 감색이나 회색 같은 차가운 계열의 옷이 효과적입니다. 감색, 흔히 말하는 네이비지요. 감색 계열의 단정한 옷을 입은 사람을 상상하면 어떤 직업이 연상됩니까? 은행원이나 공무원, 경찰 등등. 이들은 예의 바르고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성실하며 존경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자를 기준으로 설명해 볼까요? 세일즈 전사를 보면 대부분 한결같이 감색, 베이지나 회색 같은 짙은 회색 같은 다크한 계열의 양복을 입습니다. 그런 옷차림의 세일즈 전사를 보면서 한 번쯤 아저씨 같다거나 나이 들어 보인다 또는 개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일즈 전사들이 이런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크 계열의 양복이 지닌 시각 효과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미로는 누구에게나 부담이 없다, 평범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 보이긴 하지만 침착하고 성숙한 느낌을 줍니다. 다크 계열이 주는 중후함이나 안정감 때문이죠. 아나운서가 되기 전에 보험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파란색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을 했다가 부사장에게 혼이 났습니다. 당시 저는 영업직원이 아니라 본사 관리직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흰색 와이셔츠밖에 못 입게 했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한여름에도 긴 팔에 흰 와이셔츠를 입은 대기업 직원들을 보면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정갈한 다크 계열의 양복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약간 경직되어 보이긴 하지만 신뢰감과 정갈함을 주는 데는 이보다 더 확실한 의상이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감을 주는 사람은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뢰감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후보일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옷 입는 모습을 잘 지켜보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대통령 후보들이 따로 이미지 자문위원이나 코디네이터를 두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옷과 스타일을 연출하는데 이렇게 전문가에 의해 연출된 스타일을 주의 깊게 보고 한번 배워보기 바랍니다. 닉슨 대통령 후보였던 닉슨 대통령과 같은 후보였던 젊은 케네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텔레비전을 통한 토론이 많지는 않아서 닉슨은 그 영향력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케네디는 TV 토론 후에 운명을 걸었다고 하죠.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 어떤 말투를 쓸 것인가, 어떤 옷을 입든가 등등 패션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결과는 케네디는
발랄하고 생기 있으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닉슨은 초라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 섹스 스캔들로 무리를 빚었던 클린턴 대통령이 TV에 사제로 나왔을 때 복장은 감색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고 곤경을 넘기는데 많은 도움이 된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반면 도청 스캔들을 무마시키러 나왔던 닉슨은 갈색 양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감색 네비 양복을 입은 대통령과 갈색 양복을 입은 대통령, 그 둘의 느낌이 어떨까요? 색상을 구분해보면 크게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크 계열은 차가운 색 쪽에 속합니다. 따뜻한 색은 붉은색과 같은 밝은 색을 속합니다. 밝은 색에 속합니다. 그러면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따뜻한 색은 태양광과 같이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쳐다보고 있으면 점점 더 커지고 부담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바다나 강과 같은 차가운 색은 보고 있으면 차분해지고 무엇인가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생리학적으로 난색, 즉 따뜻한 색의 불빛 아래에 있으면 체온과 혈압이 올라가고 호흡과 맥박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차가운 색 아래에 있으면 체온이나 혈압이 내려가고 호흡이나 맥박도 천천히 뛴다고 합니다. 또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는데 따뜻한 색 속에서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차가운 색 속에서는 시간이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이러한 색상의 효과는 인테리어에도 많이 적용됩니다. 분식집이나 라면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끌벅적하며 손님들이 빨리 먹고 빨리 나가야 매출이 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적색이나 노란색 같은 따뜻한 계열의 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편 은행이나 병원 같은 주로 사람들이 기다리는 장소에는 차분한 차가운 색 계열을 주로 씁니다. 그러면 남자 세일즈 전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당연히 차가운 색, 다크 계열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너무 천편일률적이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넥타이를 잘 활용하면 나름대로 개성 있는 연출도 가능합니다. 다크 계열의 양복을 입고 빨간색이나 황색, 갈색 넥타이를 착용하면 효녀를 줄 수 있습니다. 남성 고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빨간색 계열의 넥타이, 여성 고객들을 만날 때는 황색과 갈색 계열의 넥타이를 맨다는 세일즈 전사도 있습니다. 넥타이 하나에도 나름대로 전략이 숨어있는 셈입니다. 세일즈 전사가 다크 계열의 옷을 선호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개성시대라 머리 염색이나 튀는 의상이 그리 이상할 것도 없지만 지나치게 색을 쓴다든가 너무 화려한 옷을 입게 되면 아무래도 신뢰감이 떨어지고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품에 가야 할 시선이 세일즈 전사의 복장 등에 빼앗기는 건 아무래도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세일즈 전사들은 반지나 시계도 잘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 원칙에 따라서 아무런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결혼한 남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반지를 착용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 보이는 미혼남의 이미지보다는 성실한 가장의 이미지가 더 믿음이 가는 종류의 상품을 판매할 때에 한해서는 하지만 홈쇼핑에서 중요한 방송을 할 때는 시선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시계는 반드시 뺍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 (7장) 설득. 사람은 누구나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한다. 세일즈 전사의 하루는 설득으로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쇼호스트는 더더욱 설득이 필요한 직업이죠.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살 마음이 없는데도 제품이 눈에 들어오고 잠깐 들여다보니 물건과 조건이 좋은 것 같고 거기다가 쇼호스트가 상품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고 급기야 구매 의욕을 자극했을 때 하나의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설득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이해관계에 얽매이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설득이라는 길고도 지루한 인내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설득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정점에서 운명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상사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설득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에게야 오죽하겠습니까? 세일즈 전사는 설득을 잘 해야 됩니다. 설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호감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설득당하지 않으려는 잠재의식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사람들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바로 그 벽을 허물려면 우선 호감과 친근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미소, 그 다음에는 마음의 빛을 좀 내비춰야 합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솔직하고 이러이러한 마음이다 라는 이 제품을 팔아서 내가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는 좋은 상품을 권하고 싶다라는 눈길,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듣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설득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내비쳐 주어야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다그치거나 요구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는 한 단계 양보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거래관계도 그렇고 일반적인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몰아치는 것보다는 양보한다는 거죠. 내가 한 발 물러선다, 내가 졌다라는 기분으로 설득에 임하면 성공하게 됩니다. 세일즈 전사로서는 무엇을 양보하라는 것인지 좀 애매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주 쉽고 작은 것부터 얘기해 보십시오. 고객으로 하여금 물건을 구입해야겠다,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겠다, 설득당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이야기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결국에는 구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주로 판매한 제품은 컴퓨터인데요. 컴퓨터 방송은 정보를 많이 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물건에 대한 설명보다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고 컴퓨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고가의 물건일수록 알아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100만 원이 넘는 컴퓨터를 방송만 보고 구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3, 4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제가 직접 매장에서 보지 않고도 홈쇼핑을 통해 컴퓨터를 구입하게 하려면 교육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한 단계 한 단계 하드웨어적인 공부를 시켰습니다. 하드디스크가 어떻고, CPU가 어떻고, 메모리가 어떻고, 이렇게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출발해서 교육을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시청자들이 쉽게 알아들었고 설득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교육시킨다는 또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쉬운 것부터 전달하는 것이 좋고요. 성공 사례를 많이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미용 제품이나 다이어트 식품 등을 판매할 때는 이 제품을 써서 성공했다, 이 제품을 써서 효과를 봤다, 이 제품을 써서 편안해졌다라는 성공 사례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모방 심리라는 게 있는데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성공 사례를 들려주면 설득이 훨씬 쉬워집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요,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얘기가 달라지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저 이야기를 할 때는 저렇게 말하는 것이 세일즈 전사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A라는 제품을 설명할 때는 B라는 제품이 나쁘다고 하고, B라는 제품을 설명할 때는 A라는 제품이 나쁘다고 하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오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세일즈 전사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것도 팔아먹으려고 사기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물건을 팔든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설득이 될 리가 없습니다. 세일즈 전사는 어느 정도 권위가 있어야 하고 위험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세일즈할 때 사용하던 방법인데요. 200만 원의 호가는 노트북을 소개할 때는 특히 전문가답게 보여야 합니다. 제가 이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라는 식으로 약간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이럴 때는 불가피하게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데스크탑을 판매할 때는 청소년이나 여성들이 주요 사용하므로 설명을 쉽게 하지만 노트북은 구매자의 대부분이 남성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진데요. 예전에 제가 현역에 있을 땐 그랬습니다. 사용자 역시 어느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전문 용어를 써서 설명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위용으로 일단 상대방을 제압하고 내 말을 믿어라 라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험상 때때로 필요합니다. 충고를 통해서 심리 욕구를 깨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등의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마음속에 숨겨뒀던 욕구들을 깨워줄 필요가 있는 거죠. 공포심 유발도 때때로 필요합니다. 살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에게는 공포심 전술의 결정타가 됩니다. 두려움 앞에 특별한 사람은 거의 없죠. 예전에 소화기 세일즈 했을 때의 일입니다. 소비자가 살까 말까 망설일 때 저는 이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사장님, 출근할 때 또는 외출할 때 집 쪽으로 소방차가 몇 대가 확 지나갑니다. 생각만 해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당시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확인해 볼 길도 없었고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한 거죠. 사장님, 불은요 조그마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집에 아이들이나 사모님이 쓸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소화기가 있다면 초기 진화가 가능하고요. 큰 불을 예방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구입하십시오. 보험은요 사고가 난 다음에 해결하는 거지만 소화기는 사고가 나기 전에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방차가 집 쪽으로 가도 조금은 안심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일깨우는 거죠. 또 체면을 이용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에 죽고 체면에 산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남들은 다 구입했다라는 말이 특효입니다. 특히 김치냉장고를 판매할 때는 이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비 40%, 실제 통계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40%라는 얘기는 두 가구당 한 가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세상에는 김치냉장고가 있는 가정과 김치냉장고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체면의식을 자극시키면 고객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약점을 조금씩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진솔하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벽은 고객 스스로 허물게 됩니다. 설득의 시작은 자극이다. 설득의 고전적인 의미는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는 화술입니다. 즉,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의도한 바를 수긍하고 수용하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서로 설득하고 설득당하면서. 설득이란 상대의 욕망을 자극하고 또 자극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설득의 시작은 자극입니다. 먼저 상대의 마음속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십시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만인의 지지를 받는 데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 명의 지지자를 얻는 데도 실패합니다. 설득할 때는 듣는 사람의 욕망을 미리 알고 그 욕망을 자극해야 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자기가 싫더라도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렁이를 싫어하지만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로 그 녀석을 자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끼가 준비됐으면 이제 설득을 시작해보죠. 첫째, 상대에게 이득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상대가 자신의 설득을 받아들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강조하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원들을 설득할 때 이번 기획을 성공시키면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제안은 듣는 이의 성취욕을 크게 자극합니다. 둘째,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자존심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자존심을 자극해서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면 쉽게 마음이 통합니다. 예를 들면 고급 제품을 판매할 때 그 제품을 사용하는 대부분이 상류층 인사임을 강조함으로써 상대에게 그와 같은 자격이 있음을 부각시킵니다. 셋째, 나쁜 상태를 구체적으로 연상시킵니다. 괴테가 말했습니다.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는 두 가지 지렛대가 있는데 그것은 공포와 이익이다. 공포와 또 고통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골조였던 그 사람 폐암 진단을 받았어 라는 말을 들으면 담배를 손에 들고 선뜻 불을 붙이지 못합니다. 지금 상태로 그냥 둔다면 곧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면 상대는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나쁜 상태를 연상시키면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갈증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십시오. 남들은 다 하는데 당신만 하지 않는군요. 이와 같은 설득 방법입니다. 인간은 소외를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또한 남들과 동등해지고 싶은 갈증이 본능이죠. 그것에 호소하십시오. 하지만 갈증을 유발하는 설득은 어디까지나 선의 목적을 둬야 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 악용될 우려가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은 욕망을 자극해야 움직입니다. 설득하려면 상대의 욕망을 적절하게 자극하십시오. 자신의 취향이나 기호는 되도록 잊으십시오. 자신 외에 어느 누구도 그것에 흥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일입니다. 성공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과 동시에 타인의 입장에서 사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딱 3가지만 말하라. 홈쇼핑 방송을 보면 상품이 그리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만인 사람들도 많고 내가 고르고 싶은 대로 다양하게 고를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연간 노하우에서 나온 계산된 판매 수법입니다. 홈쇼핑에서는 상품을 여러 가지 늘어놓고 방송하다간 망가진다는 설이 있습니다. 대개 한 번에 한 상품씩만 놓고 방송하죠. 동일 상품 내 구성 색상도 결코 3가지 이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3의 법칙입니다. 또 고객에게 3가지 이상의 특징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로 듣기 때문에 3가지 이상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은 누구나 애용하고 있고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특별한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라는 말을 들은 뒤에 어떤 단어가 기억납니까?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첫 부분에 애용하고 있다 정도가 기억날 것이고 마지막 특별한 가격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것입니다. 중간에 얘기했던 대단한 호평이라는 말은 잘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3가지 정도를 얘기해도 2가지 이하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맨 마지막에 얘기한 특별한 가격에 드린다라는 말만 기억시키면 됩니다. 이것이 3의 법칙입니다. 이 3가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후 처음에는 의표를 치를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말한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해서 상대방의 뇌리에 심어줍니다. 상품의 특징을 말할 때도 많은 것을 설명하면 듣는 순간 다 잊어버리게 되죠. 첫 번째는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유를 말하고 두 번째 이유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하십시오. 3가지 이상은 말하지 마십시오. 상품도 마찬가지로 3가지 이상을 눌러놓고 판매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게 밀어라. 오늘이 마지막 전술. 실제로 이 멘트 때문에 홈쇼핑 초기에는 늘 심의에 걸리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조차 할 수 없으니 솔직히 털어두어도 누가 뭐라고 하진 않겠죠? 마지막.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어이없이 무너집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놈도 마지막 가는 길이라면 용서하지 않던가요? 사기꾼이 10번을 속이고 11번째 속일 때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또 살짝 약한 모습을 보이며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세일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데 오늘이 하면 이 가격에 이 물건 못 산다는데 한 번쯤 마음 들썩거리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처럼 오늘이 마지막 전술은 준비되지 않은 고객들까지도 구매를 연결하는 결정적인 전술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물건을 놓고 늘 갈등합니다. 사실 세상에 널린 게 물건이고 자고 나면 새로 나오는 물건인데 시간만 있다면 얼마든지 더 좋은 물건을 더 싼 값에도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에 고개를 갸웃하고 있을 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수익을 박는 전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전술입니다. 그렇다고 마지막 전술이 다 거짓말이거나 사기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의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홈쇼핑이나 장사꾼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세상은 거짓으로 통하는 세일즈도 사기로 팔 수 있는 물건도 없습니다. 다만 약간의 트릭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 트릭이라는 것이 귀여운 눈속임 정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구성으로 같은 가격에 팔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3가지 조건의 조합을 조금씩 바꾸는 거죠. 같은 물건이라도 기법하는 구성물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격을 조금 올린다든지 아니면 물건의 모델명을 바꾼다든지 어쨌든 이전에 구매한 사람들로 하여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법에 걸리거나 누구를 속이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니 양심상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홈쇼핑 업계에서도 사라지고 있는 추억의 전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추억의 전술인 오늘이 마지막에 대해서 주저리 주제에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좋은 마지막도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세일즈의 측면에서 보자면 활용 점점이 되는 결정적인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좋은 마지막에 대해서 알아보죠. 무조건 남의 말 안 믿다가는 찬스를 놓치고 며칠 있다가 또 하겠지 하다가 결국 비싼 돈 주고 물건을 사지 않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쇼호스트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이 가격에 못 삽니다. 라고 말하면 일단 귀 기울이고 봅시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는 예전처럼 덮어놓고 마지막이라는 말로 시선을 끌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 놓고 그 말을 믿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입품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싼 가격에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서 더 이상 수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그렇고 점점 더 환율이 올라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비싸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수입품의 경우는 환율 때문에 어느 한 시기에 가격이 바닥을 치는 때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신제품이 나왔을 경우입니다. 이미 신제품을 생산해놓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 세일을 하듯이 디자인이나 성능을 바꾸기 전 마지막 세일을 하는 겁니다.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도 기존의 제품의 디자인만 약간 바꾸는 정도의 제품이라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 가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어떤 고객들은 홈쇼핑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푸시를 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합니다. 금방이라도 다이얼을 눌러야 할 것 같고 내일 당장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심장을 두드린다는 것이죠.
마치 돌아서는 연인의 뒷모습에 세상의 종말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긴 세일즈란 것 자체가 연애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연애가 남녀 간의 심리 싸움이라면 세일즈 역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심리전이니까요. 오늘 안 사시면 후회하십니다 라는 말 속에는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하라는 배짱과 고도의 상술이 스며 있습니다. 연애에서처럼 세게 한번 밀면 상대방은 분명히 당겨오게 마련이니까요. 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